안녕하십니까. 신나게 하는 재테크 빙빙꿀꿀입니다. 오늘은 최근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경제 용어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얘기해볼까 하는데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가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의 가장 대표되는 지수 3가지인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핑크색이 나스닥 지수고요. 빨간색이 S&P 500 지수, 노란색이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조금 더 가파르고 심지어 S&P 500 지수나 기술주의 비중이 가장 적은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에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S&P 500 지수의 경우 기술주의 비중이 33%나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금융주와 산업주 위주인 다우존스 지수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증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럼 왜 세계 경제로 대표되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주식들이 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시 코로나 초창기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초 처음으로 발병을 하고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지도 않게 되고 소비도 물론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각국 정부는 유동성 정책을 펼칩니다. 유동성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 시장에 푼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늘어난 돈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붕괴되는 걸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기사처럼 코로나 발병 당시에 미국 정부의 수장이었던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난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풀었었고 지금 현재 바통을 이어받은 바이든 대통령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발효하면서 트럼프 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테크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렴해진 주식들을 이때다 싶어서 산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IT, 전자결제, 통신, 플랫폼, 클라우드 산업 등이 큰 수혜를 받았죠. 여기서 현재 기술주가 하락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코시국에 엄청나게 비싸진 주식의 가격, 그러니까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중인 겁니다. 주식은 적금이 아닙니다. 일자로 예쁘게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하락도 하고 다시 올라가길 반복하죠. 가격 상승선이 가파를수록 하락도 가파르고 강하게 올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는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랐으니 가파르게 떨어질 거다, 지금 이제 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국에서 자금을 풀었고 그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그 유동성으로 인해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거에 대한 조정을 받는 중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2년간 수많은 돈을 시장에다가 풀어놨는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금리, 그러니까 이자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 사람들은 대출금을 상환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술주가 하락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기술주는 금융주, 산업주에 비해 부채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아서 신사업을 펼치기도 하고 현재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미지의 분야를 개척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석유사업이나 금융사업처럼 신제품이 나올 게 없는 사양산업들에 비해서 부채 비중이 높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기술주들의 부채 비중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1위에 빛나는 애플의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애플의 자산 상황에 대해 나타낸 표를 보면 총 부채 비율이 175.84%에 달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총 자산이고 회색이 총 부채인데 이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넷플릭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넷플릭스 역시 애플처럼 높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비율의 갭이 애플보다는 조금 더 벌어졌지만 역시나 50%를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광기에 휩싸인 머스크 형님의 테슬라의 총 부채 비율입니다. 테슬라의 총 부채 비율은 애플이나 넷플릭스보다는 낮지만 역시나 47.23%로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과 총 부채의 갭도 앞선 두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멀어진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52.13%의 총 부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룡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고, 제가 최근에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NXP 세미컨덕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XP 반도체는 자동차 반도체 세계 1위 점유율의 자동차 반도체 회사인데, 부채 비율은 91.67%를 형성하고 있죠. 이익률과 순이익률, 그리고 총 자산과 현금 흐름 등이 매우 건전한 편이지만 역시나 총 부채 비율은 91.67%로 총 자산에 비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증이라도 하듯이 최근에는 엄청나게 주가가 빠진 거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투자자들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휘청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 보자면, 인플레이션 역시 코로나, 금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면 소비가 활발해질 테니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용품부터 여러 가공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자재까지 물가 자체가 일제히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4월 말부터 현재까지의 신문 기사들에서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금리에 대한 기사들을 한번 쭉 뽑아와 봤는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도 한번 살펴보시면 기대 인플레,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다가올까라는 지표가 3.4%로 나타나면서 2013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포지수가 올라가고 테슬라, 페북 등 미국의 공룡 테크주들을 중심으로 큰 하락이 왔다,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들은 제가 영상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금리에 대한 기사인데, 미국 금리 인상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엄청나게 늘어있는 가계 부채를 걱정하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비를 해서 갚아야 된다, 이런 기사가 되겠고,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가계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초대형 국가입니다. 이 대형 국가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금리 인상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무조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사들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들이 다가온다고들 하는데,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다가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위에 기사에서 나왔던 인플레이션 예상 지수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요거는 일단 US, 미국의 한정된 지표고요. 인플레이션 레이트, 요거 주황색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예상 지수가 이렇게 쭉 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 지표에 따르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확률은 매우 크다, 이렇게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쉴러 지수라는 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S&P 500의 현재 가격을 인플레이션 조정 수익의 10년 이동평균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되는 지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수는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기 위한 평가 지표로 사용이 되며, 인플레이션을 점쳐보는 지수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1920년대 블랙 투스데이, 그리고 블랙 먼데이, 이렇게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요. 여기 보이는 요 지수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상승했던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지수를 제공을 하면서 지금 현재도 가파르게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거품이 꺼지는 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PER 지표입니다. 퍼 지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들이 내고 있는 수익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그러니까 가격이 적당한지, 비싸게 평가되고 있는지, 저평가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인데, 이 PER 지표가 마찬가지로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여기까지 올라갔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도 PER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밖에도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근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목재 가격을 보시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차트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선 목재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도둑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 목재 가격이 집값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부동산 가격들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죠.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려고 미국 부동산을 묶어놓은 ETF인 VNQ를 딱 한 주를 사놨었는데, 그게 계속 1%에서 3% 수익률을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12%를 찍고 올라가길래 와, 정말 신기했었는데, 이 VNQ의 상승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구리와 대두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친구들 역시 지금 가격을 보시면 최근 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게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원유, 금, 은 할 거 없이 원자재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를 인플레이션의 징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존버하는 방법입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오늘날 특별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항상 인플레에 대한 공포는 있어 왔고 실제로 닥쳤던 적도 많고요. 금리 역시 인하한 적도 있고 이번처럼 인상도 한 적이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우리 나이밖에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자산이죠. 따라서 길게 보시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1% 하락했으면 10주 더 사고 10% 하락했으면 100주 더 사는 식으로 제2의 호황장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지겹도록 인용해서 오는 워렌 버핏의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땐 주식을 팔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주식을 사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맞다고 생각이 되다가도 정작 내 포트폴리오가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전략을 선택하셨다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건 뭐건 10년 이상 나는 꾸준히 투자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실 건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율, 수익률 등 펀더멘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10년, 20년 후에도 먹거리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해서 미래에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불굴의 1등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이나 에디슨이 만들었던 제너럴 일렉트릭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현금 보유 전략입니다. 우리가 현재 취득한 자산이 없고 앞으로 좋은 주식이 있으면 사려고 모아놓은 자산이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다가왔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 전략은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정리를 해서 거품으로 인해 주식이 폭락하면 그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굳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내면서까지 수익을 실현하지 마시고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주식을 갖고 계시고 내가 앞으로 투자를 위해서 현금을 현재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자산 취득을 조금은 더 미뤄도 괜찮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방법보다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인플레이션과 주가락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담한 심장과 주가 하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달리는 말에 탑승하는 형입니다. 원자재 관련된 회사들이나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보는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고 이런 주식들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바보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워렌 버핏의 말과 정확히 반대로 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수없이 강조드리고 있지만 금융주나 원자재 산업은 이미 생명이 꺼져가는 사양산업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효과를 봐서 반짝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이 주식들이 10년, 20년 후에 우리 미래를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가가 왜 하락하고 있는지 원인부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정답이 없더라고요. 저처럼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시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어느 게 정답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공감이 가시고 아,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시면 참고하셔서 그렇게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아, 이 방법이 나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다른 방법으로도 투자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때 패닉 바잉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할 때는 패닉 셀링하는 분들이 분명 나옵니다. 이 패닉 바잉과 패닉 셀링을 인생에 있어서 10번만 반복하면 진짜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벼락거지가 될 수 있으니 이 두 가지는 정말 경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주식을 골랐다면 이런 금리나 인플레이션처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인해서 끝없이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그 기업의 가치를 찾아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기를 추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세요. 그리고 이 하락이 시작인지 끝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락폭을 보고 분할 매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빙빙꿀꿀이었습니다.